딱히 어떤 선정 기준이 박인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약간의 취재. 그러니까 왜 선정했는지 약간의- 그걸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그렇지. 안 될까? 그것도 괜찮지. 아니, 그러니까 이 선정 작품 하나하나마다 왜 선정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여기가 선정하셨죠. 선정위원이잖아요. 간략하게라도. 무슨 소리예요? 선정위원이잖아요. 어쨌든 선정하셨잖아요. 선정위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맡기고 뽑아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급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일보 수박하고 동아일보 녹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재영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먼저 해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서요.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을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자 보호 차원에서 박권일 선생님. 저도 연장자인데 저도 여기서 나이가 아까 적지 처음에 않은데. 했잖아요. 저한테 모든 걸 맡길 셈입니다. 쳐죽일 것들. 그 사실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수박이라는 작품은 네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읽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읽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지어 방금 선생님들한테 간략한 설명까지 들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지 머리에 이렇게 딱 꽂히는 게 없어서 수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고요. 녹이라는 작품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녹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녹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읽었고 또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기존의 전통적인 문학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 같은 옛날 사람이 읽기에는 편안하게 읽혔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잘 와닿는 그나마 네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이 저는 제일 잘 읽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이제 대상이 이제 그 시간 강사인 여성과 그분의 집에 와서 일하는 이제 외국인 여성 그리고 그 아이들에 얽힌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인종적인 계급적인 그런 차이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실은 제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스키마들과 잘 조합해서 떠올리기 쉬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녹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누구나 쓸 법하지만 사실은 의외로 문학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적으로도 좀 새롭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별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 일상에서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중에 그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집안일을 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얘기가 되지 않는 문제. 하지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혹은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한 이야기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밑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신선했고 잘 읽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이게 두 겹으로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자체도 사실 시간 강사고 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비정규직이고 계속 눈치를 보잖아, 지도 교수. 그러다 다 다른 데 잘렸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이 여자가 학교 앞에서 그렇게 피켓 시위 비슷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주거나 그게 큰 사건으로 보도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게 느끼는 몇몇 학교에서 여자가 잘리고 근데 이 어떤 한 학교에서는 잘리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인은 어떤 면에서 메인이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현실 언제든지 손쉽게 그렇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 강사는 어쨌든 학교 왜 대학 안에 대학교에서 가장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시간 강사라면서 시간 강사잖아요 사실 애들이 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집에 고용돼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떤 여성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책임을 이 여자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이 가사 도우미 여성의 경우는 육아 도우미 여성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한테 자기를 고용한 여자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책임을 묻지 않자니 뭔가 이 여자가 친절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혼돈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크게 보면 그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가 피켓 시위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사람들은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언급 회자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이제 물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결말 부분에 이것을 갈등 해소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읽으면서도 아니면은 갈등 무마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식의 결말 처리가 어떻게 보면 좀 손쉬운 것 같기도 한데 찝찝함을 남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갈등의 잠재화, 갈등의 뭐 사소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녹에 대해서 그러면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녹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저를 너무 투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육아와 가사 도우미 이야기는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를테면은 강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할 때의 어려움을 너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았어요. 그 메일 주고받는 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빈메일을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하고 이것만 있는 메일이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소통을 하다 보면. 근데 그래서 얘는 나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공백이니까. 그런 식의 예상치 못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이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금 이제 시위를 하면서도 피켓을 쓰는데 계속해서 어휘가 그치. 한국어 문장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웃긴 게 자기는 거기에 대한 내용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교수자로서 저 문장을 고쳐주고 싶은데 이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양가적 상황 같은 것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나마 면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또 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이를테면 또 한 명의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은 이혼한 남편이고 이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나한테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매달 양육비를 보내줄 때마다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이 빠진다는 거죠. 몇만 원씩이 뭐 큰 돈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5만 원, 8만 원씩을 이렇게 빼고 준다는 거예요. 그거가 나는 너무 화가 나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줄 건 정확하게 줘야지 라고 말하는데 남편도 이렇게 말하죠.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있었어. 개인적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너가 나의 모든 사정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돌려주는 거. 그게 사실은 주인공이 노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하죠. 나도 내 사정이 있어. 나라고 너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어주고 못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내 사정이 있는 거지 라는 심리적 투영을 약간 이 남편을 쿠션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소설은 지금 이 다문화 사회를 포함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어쨌거나 갈등의 씨앗이라는 게 너무 곳곳에 뿌려져 있고,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 갈등이라는 건 뭔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빨아들일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애써 모르는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덕주의를 지킬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내가 나보다 더 약자에 대하여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현대인에 대한 좀 조망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어떤 현대인의 갈등 회피적 양상을 그려내는 데는 적합한 소설인데, 근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결말이 약간 좀 모호해지잖아요. 흐지부지 되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것도 좀은 애매한 건데, 이를테면 제가 거기에 녹이 계속 메일을 보냈을 때 대꾸를 안 하다가, 근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니까 녹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녹은 사실은 내가 사실관계를 정정한다고 했을 때 녹이 느꼈을 감정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라던가, 아니면은 관계에 있어서 대등함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정하려고 드는 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식의 어떤 비대칭성에서 오는 그런 곤혹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녹이 나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아예 언어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결말은 아닌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결국엔 이건 너무 현실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뭔가 더 사실은 갈등해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보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갈등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이 허구 세계에서도 결국에는 갈등이라는 것에 잠재적 씨앗을 남겨두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좀 찝찝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면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지금 사건 갈등은 나와 녹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 과거의 상이에요. 과거에 나랑 녹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현재 지금 나와 벌어지고 있는 일은 또 교수와 나 간의 위계 관계예요. 그다음 남편과의 양육비이고. 그러니까 정작 갈등은 작가가 여기서 벌려놓고 이야기 전개는 과거의 상 아니면 교수와 나의 위계 관계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나와 녹의 관계를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내가 녹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녹에 대한 감정. 시선이라든가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야기의 80% 이상은 나와 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녹은 와서 피켓만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그냥 그거를 나는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서사가 없어요, 이 작품은. 그냥 다 과거 서사로만 채워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가 제가 볼 때는 회피했다기보다는, 갈등을 회피했다기보다는 그냥 결말을 못 지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녹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사회적 약자이면서 녹을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의리지만 그쵸. 누군가에게는 갑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그 중산층, 자기 의식적 중산층인 사람들 특유의 그 스노비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스노비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화이트 프롤레타리아트 뭐 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고고한 척 하지만 결국은 그 아래에는 그 편견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데려고, 그 녹의 아들은 정작 자기 아이와 못 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이해하지만, 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우리 집에 오고 싶어하고 이건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 어떤 깊은 기저에는 걔가 넌 난 달라.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인 애가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불편해하는 거고 녹은 예민하게 그걸 눈치채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켓을 들고 책임 소재라기보다는 어떤 감정적 원인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외면하기 때문에 자꾸 그 메일에 집착했던 거잖아요. 그쵸. 네가 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건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편견 혹은 우리가 억지로 외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그 깔려 있는 그 차별적 시선 이런 건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현하는 거 이외에 어떤 의미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든 녹에 대해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작품이 결말에서 그걸 외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메일을 통해서만 녹의 심리를 하는데 그건 사실 정확한 유추가 아니죠. 그러니까 녹에 대하여 이 인물이 더 마주보고 다가갈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했는데 그 갈등에 대한 묘사가 거꾸로 자신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위계적 상황들을 우회해가지고 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녹 자체하고의 갈등은 사라져버리는, 잠재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현대인으로서의 그나마 자신의 스노비즘을 반성하는 반석적 시선인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내가 그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삶에 깊이 있게 천착하거나 들어갈 수는 없는 또 자기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그래서 그 배상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동의가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타자잖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이를테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소통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속내를 거의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그 녹과 1대1로 마주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도 사실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 해결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계속 그런 그 서사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거든요. 남편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뭐 몇만 원 떼고 주고 이런 건지를 자기가 자기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뻔하게 느껴지는데 녹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얼룩처럼 그냥 알 수 없는 무언가 블랙홀처럼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리얼한 재현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다른 나라 혹은 정말로 내가 잘 모르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외국인 어떤 지인들이나 외국에서 뭔가 오신 분들과의 교류가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요. 뭔가 갈등이 있어도 뭔가 흐지부지하게 맺어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뭔가 불만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거나 그래서 항상 뭔가가 찝찝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얼한 상황 아닌가? 물론 이제 서사적으로는 좀 이렇게 결말을 짓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로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타자들과 소통을 할 때 겪는 일들에 대해서 제법 세밀한 관찰을 한 것이 아닌가 작가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통의 불가능성이라는 네. 작가적 결론이 도달했다면 사실은 녹이 사라진 지점에서 여운이 생길 거거든요. 아, 우리는 끝내 닿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고 독자도 그걸 알면 이제 녹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게 여운이 될 건데 이게 결말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통의 불가능성이란 지점이든 뭐든 어떤 작가적 입장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게 결말이 여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편 소설에서는 작가적 입장을 드러내기가 그 양식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소설이란 단편 소설의 경우에는
작가의 어떤 현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자기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관통시키면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여주면서 어떤 한 장면,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넘기는 그런 방식의 단편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에게 너의 입장을 명확하게 작품 속에서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텍스트 외적인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텍스트 안에서도 안에서의 어떤 규범성,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이 작품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여운 같은 거, 의미화의 여운 같은 게 마지막에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그 여운은 찝찝함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소되지 않은 찝찝함을 독자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 찝찝함은 약간 좀 양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작가가 의도한 찝찝함일 수도 의도된 있지만 것인지 어떤 면에서는 아니면 마무리를 못 그냥 지어서 오는 미완성의 찝찝함일 수도 찝찝함인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좀 저는 너무 이게 특히 단편이라는 그 장르 자체는 장편하고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이태준의 그런 단편에 대한 그런 에세이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한국 소설에서 어떤 단편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성격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작가가 어떤 세계의 어떤 한 부분을 관찰하고 어머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관찰을 드러낼 때 이미 시선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시선이 당연히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사실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주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작가적 입장이라는 건 그 녹을 지켜보는 그 주인공의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그 주제가 뭔지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제를 좀 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방점이 꽂히는 쪽은 그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는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어 라는 말을 내가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나도 내 사정이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어쨌거나 반성적으로 깨닫는 거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라면 사실 나는 노같에 더 다가갔어야 되는 지점이나 아니면 이게 찝찝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내 사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결국에는 지금 내 남편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나도 내 사정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 그쵸.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전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어떤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약간의 그런 자기를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래도 나는 좀 배운 그래도 좀 교양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어떤 자기에 대한 것을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것이 드러나게끔 이 인물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런 식의 어떤 그 노계 사정을 내가 고려하지 못했다,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상황 자체만을 찝찝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단편 소설에서는 우리가 어떤 한 떡의 단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근데 그걸 단면을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문제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잘 결합을 시켜서 그렇게 보여줬다. 찝찝하게. 찝찝하게. 예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지혜씨, 김지혜씨. 거기 나오는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에 사실은 차별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든 또 착한 시민이고 싶고 선량한 사람이고 싶은 지식인이고 싶은 내가 사람. 차별을 했을 리가 없어. 하지만 또 자기 무의식적으로는 전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자기가 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겪는 사건이 간단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일들을 겪는데 남편한테서 겪는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학교에서 겪는 이런 알게 모르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이
사람이 어떤 약자를 향해서 전이 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려낼 법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서사의 진행 과정상 그런 것들이 녹앞에서는 사실은 또 차단된단 말이죠. 너무 검열을 한다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녹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그 학교나 자기 남편에게서 계속 받는 스트레스, 사회적인 압박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스트레스들을 사실은 자기보다 못한, 분명히 사회적으로 못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약간 부자연스러운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면에서 공통성이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한국적인 대중 서사들도 그렇지만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항상 원인은 공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데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 해결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이 좀 반복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너무 현실의 이야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시간 강사의 입장을 저도 벗어나지 못하죠. 저도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더 차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저의 제스처에 그냥 만족하고 많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 반복하는 거를 보여줬을 때 뭐 거의 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수박 네. 수박은 그러면 제가 일단 발언을 박인호 열게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녹에서 이 개인화된 시선이잖아요. 결국에 저는 녹도 작가가 너무나 자신에게 밀접한 현실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녹이라는 작품은 신춘문예의 첫 작품 치고는 그래도 되게 좀 주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고 리얼리즘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작가 본인에게 가까운 이야기라서 이제 멀어졌을 때는 어떻게 묘사될까가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데 지금 이 수박 같은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작가의 되게 사소한 한 일상의 단면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기표의 문제에 천착하는 소설. 근데 기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우리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쓰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대화의 감수성에 기대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기표를 쓰는 건데 사실은 서로 확신할 수 없는 순간 있잖아요. 내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얘랑 나랑 지금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건가? 그게 지금 이 주인공과 초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연인 관계의 근본적인 의구심인 거죠. 내가 초원이한테 질문을 던지고 너 평생 동안 한 가지 요리를 먹어야 된다면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또 초원이는 그걸 따지죠. 거기 요리라고 안 돼 있는데 그냥 one thing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왜 너는 요리라고 질문하니?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의사소통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넌 뭐 먹고 싶어? 난 수박. 근데 이 수박이라는 말이 나에게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얘는 도대체 왜 수박을 고를까? 수박은 나는 싫어하는 나의 기호상으로는 싫어하는 과일일 뿐인데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초원이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의미 없는 말을 한 건데 나는 그 의미에 천착하는 거죠. 수박이라는 게 뭘까? 수박은 어떤 것일까? 그러다가 나의 이 의미화의 어떻게 보면 시도가 희곡 작품으로 가요. 그래, 수박을 일단 가져와.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희곡에서 인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매가 한 원룸에 같이 이제 그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는 이제 수박을 가져와가지고 수박 이야기를 이제 이거를 가족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수박을 쪼개는 장면을 이제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전의식적으로 넣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우들은 아니 연출은 이건 이런 의미야? 저런 처음에 의미야? 홍보 못하는 식으로 하자는 둥. 이렇게 연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배우들도 그래서 이 수박을 쪼개는 애들의 이 심리는 뭘까? 그러니까
과잉 나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미 없는 기표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의사 전달의 과정 안에서 과도한 의미들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이 파급력에 대하여 주인공이 부끄러움을 느끼죠. 아, 나는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나 그렇게 다 예상하고 넣은 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수긍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봤어요. 이렇게 우리의 의사소통의 영역 혹은 글쓰기의 영역이라는 건 내가 모든 의미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100% 수긍해야만 한 성립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이 세계는. 그렇다면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하여 혹은 의미 없는 것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그 작품의 주제인가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마지막 장면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초원이하고 결국에는 이제 첫 장면의 수미상관이죠. 첫 장면에서 초원이가 나한테 수박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납득을 못한 것처럼 이번에는 초원이하고 다시 카페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달될 수도 없는 의미의 영역을 내가 얘한테 말로써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고개를 돌려서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굳이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껴보면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왔지만 나는 이제 무의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달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수긍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상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의사소통이란 원래 이런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작가의 결국에는 자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소설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 어차피 의미는 오해로 직조되어 있으니까. 저도 일종의 메타 소설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초원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수박 주스라는 말에 내가 꼴똘히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게 희곡으로까지 옮겨가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쓴 수박 장면을 또 배우랑 연출은 또 골똘히 생각하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수박을 집어 던지는 장면 연출로 이어지는 게 사실은 원래는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러 상황이죠. 뭐 초원과 나의 그 상황이 나와 그 연출자와 배우들 간의 상황으로 사실은 미러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부끄러웠던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초원과 다시 만났을 때에는 그 초원이 던진 말이 무의미했다는 거를 이제 그걸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초원과 다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그 선배 언니가 있어요. 맞아. 예, 연극하는 선배 언니가 있어요. 그 이 선배 언니는 좀 의미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인데 그 선배 언니를 얘는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옛날 사람. 미리언. 맞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취직을 해서 광고하는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광고는 약간 무의미 스쳐 지나가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작가가 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미지들을, 상황들을. 그래서 무의미, 의미, 무의미, 의미 이런 식으로 이 전개 과정을 작가가 나름대로 배치를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마지막에 작가가 의미를 꽉 압축해 한 문단에 이걸 다 압축해 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는 무의미를 이렇게 의미화하기로 했어라는 걸 의미화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 뭐 말은 이런 거고 작품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본질을 나는 받아들이겠어로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작품 읽을 때 이해가 끝까지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린 게, 마지막 문단에 압축된 그게 사실은 의미론이나 통상론 같은 공부한 사람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그러니까 너무 거죠. 이론적으로 상투적인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설마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소설을 썼나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얘기가 전부인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을 자기 나름으로는 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1대1 우리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 상징계의 빈 구멍들을 메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 오해와 왜곡을 통해서밖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작품으로 의미화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연극으로 이제 무대 위에 올려서 상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볼만한데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오히려 좀 상투적인 주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이 앞부분에 했던 그러한 어떤 기표의 시니피앙의 미끄러짐 같은 것들 그 굳이 수박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미끄러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딱 요약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김이 새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겠죠. 좀 선입견을 갖고 자꾸만 어떤 이론적인 의미론 이러는 것들은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이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거 무슨 초원이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근데 저는 선생님은 미리 언니인 겁니다. 아 옛날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저는 의미 무의미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은 초원이라는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그쵸.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수박을 얘기했을까? 수박은 쟤한테 어떤 의미일까? 근데 그거를 어떠한 자기만의 그런 예술론? 뭐 이런 걸로 결말을 내버리면 애초에 초원이라는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냐 불가능성이냐를 타진하는 그러니까요. 그 애초의 네. 문제 의식에서는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착륙하고 그러니까 제 있다는 얘기가 느낌이 드는다는 거죠. 좀 초원이는 이제 날라간 초원이는 거예요. 뭐야? 초원이는 초원이는 이거를 수박을 사라지는 자기가 매개자? 연극 이런 무대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초원이는 그냥 사라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등장한 초원이는 그냥 소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저도 결말이 이 소설에 참 그러니까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굳이 또 르네 마그리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뚝심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소설을 쓰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자기 설득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신춘문예라고 하는 소설에서 쓸 수 있는 되게 좀 솔직한 소설. 그리고 그치 소설 처음 쓰는 사람의 고민을 담은 그리고 소설이라고도 제목도 수박 딱 막아놓고 수박 이야기 계속 그러니까 뚝심 그렇게 생각하니까 귀엽네요. 소설은 기세다. 그러니까 기세로 썼어요. 근데 결말에 와서 불안해진 거죠. 결말에 와서 진짜 뚝심으로 썼는데 여기까지 내가 그냥 뚝심대로 써버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까? 라는 불안이 좀 마지막 장면을 너무 의미화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또 내면으로 돌아가자면 아니, 초원으로 시작해도 여기까지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관으로 가기까지의 주인공의 그 심리나 내면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게 급작스럽게는 아니, 물론 마지막 문단 제가 볼 때 투머치하지만 급작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배치가 있지. 이 배치를 통해서 주인공의 무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작가가 의미를 그냥 몰빵을 해놓은 상황이 미리 언니가 돼버린 거예요, 작가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정교하게 앞에서부터 미리 언니 만나지 말아야 돼. 앞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그냥 이 모든 인과관계를 그 의미적 인과관계를 응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희곡을 썼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희곡적인 장면화 그치.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런- 소설을 썼다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또 희곡이 아니라 소설인 거야. 그러니까 소설적인 뭔가 마무리를 할 때는 의미화가 돼야 된다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희곡도 의미하는 해야죠. 희곡 무시하는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희곡을 몰라서. 어쨌든 아니 그래도 그 수박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뚝심이 미끄러지는 이제 어떤 그런 기표로 설정해서 썼다. 그리고 사실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백수린의 감자라든지
뭐 김멜라의 홍이 첫 소설도 홍이거든요. 그 홍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제 미끄러지는 과정이거든요. 감자라는 이름이 미끄러지는 과정이고 사실 이런 식의 소설이 이게 그 쓸법한데 이제 그런 것을 마지막에 어쨌든 이거를 좀 이렇게 이 소설을 결말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 그 나름의 단정한 소설이 그런 이제 작가가 조금 더 이거를 이제 풀어 헤쳐 놓으면서 더욱더 기세 있게 끝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뭔가 여기서 그냥 더 막 나가는 킥이 탁 이렇게 훅 치는 결말이 됐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수박이 아니라 차라리 이제 다른 이제 그 기표로 이제 옮겨가는 환유적 과정을 그냥 보여주면서 끝난다든지 그래도 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웬 참견질? 죄송합니다. 미리 연기. 작가님. 주제 너무 작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태생적으로 다 미리 언니들이어가지고 미리 언니 싫다. 저의 편견일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이런 주제를 보면 대학원 석사? 아니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석사요? 네. 역시. 네, 수린이도 석사 때 썼고 김멜라 작가도 석사는 아니었지. 박사 과정이었나? 김멜라가? 거기까지 하여튼 석사 이상의 학력이에요. 그래? 김멜라가? 네. 또 몰랐네. 역시.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작가사 생활은 여기까지야. 네, 일단 첫 두 작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